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줌 실시간 수업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오늘은 어, 도구적 조건화와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서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된 이론들 살펴봤죠.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는 자그 대체 이론이란 거 있고, 준비 반응 이론이란 것이 있었고, 보상 반응 이론이란 것이 있었고, 레스 콜라 와그너 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교재는 이거 원어로 되어 있죠. 제가 그냥 한글로 썼습니다. 오늘은 뭐 글자가 더 엉망이네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도대체 CR의 정체가 무엇이지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이것은 자극이 왜 CS가 되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도구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 이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거 익히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노트북 화면에 이렇게 제가 이 고정된 화면이 아니라 흔들리는 데다가 이렇게 한 손으로 이 노트북 이 모니터를 잡고 이렇게 쓰니까 글자가 더 엉망이에요. 자, 근데 도구적 조건화는 우리 강화와 처벌로 그렇게 크게 대별되니까 이 이론들이 더 많겠죠. 강화에 대한 이론도 뭐 2개, 처벌에 대한 이론도 2개 이런 식이어서 이론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구적 조건화 이론 관련해서 첫 번째 교재 좀 보시면 187쪽에 보시면 강화 이론 나옵니다. 조금 전에 고전적 조건화 이론은 CR의 정체가 무엇이냐, 자극이 왜 CS가 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이라 했는데, 지금 도구적 조건화 이론은 음, 왜 강화물이 행동을 증강시키지, 글자가 더 엉망이네요. 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왜 강화물의 행동을 증강시키지, 이 이제 강화의 경우에 대한 이론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왜 처벌물이 행동을 감소시키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답한다면 처벌 이론이 되겠죠. 그것에 관한 것이 이제 도구적 조건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동 감소 이론이라는 게 있어.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가 수반되어 그 행동이 증가하는 경우에, 자, 지금은 이제 강화와 관련된 거 먼저 합니다. 처벌은 다른 챕터 넘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강화와 관련된 거 188쪽이 되겠죠. 그 다음 쪽 추동 감소 이론, 행동 이후의 결과가, 이때는 강화 관련되기 때문에 이 결과는 강화물이겠죠. 이 강화물, 이 행동을 함으로써 추동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 간단하죠. 그래서 교재 188쪽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사람과 다른 동물이 추동, 드라이브라는 동기 상태 때문에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해서 강화물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강화물은 드라이브라고 하는 추동을 감소시킨다. 그 때문에 행동을 한다. 즉 행동이 증강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뭐 다른 이론들이 서너 개 있으니까 분명히 추동 감소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론들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교재 없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 뭐 때문에 행동이 증가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행동 이후에 결과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 증강 속에 이 때문에라는 것이 중간에 개입하는 거예요. 강화문을 경험하면 추동이라는 것 때문에 행동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때문이 또 어떤 독립변인 또는 원인으로서 여기 중간에 또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성주의, 자아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인본주의. 제가 왜 인본주의를 비판하냐면은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다. 뭐 자아라는 것 때문에 즉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자아라는 것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서술기억의 한 종류이고 우리가 가진 언어적인 그런 서술기억이 인간 본질의 가장 중요하고 전부인 것 같지만 한 학기 동안 살펴봤을 때 그것은 언어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자각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병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것뿐인데 그것이 우리가 의식하는 전부이기 때문에 의식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동물에게도 서술 기억이 있고 이제까지 한 학기 동안 살펴본 내용을 진화론적 차원에서 볼 때 결국 휴머니즘, 인본주의라는 것은 자아 중심적인 그러한 인간관 세계관이에요. 즉 다른 동물과 질적으로 우리는 뭔가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어졌다,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그것은 뭐예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 달리 이야기하면 에고이즘이에요. 에고이즘. 이 에고이즘이 결국은 우리가 소위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 기준에서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문명 물질도 다 인간 중심적으로 자아 중심적으로 달리하면은 나 중심적으로 즉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인간과 세계를 생각하고 진보라는 이름 하에서 달리 얘기하면 저는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가치 기준 하에서 지금까지 행해온 결과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사태예요.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 심성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보도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진보라는 이름이 진화라는 이름 이전에 있었고 그것이 오해되었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허버트 스펜서라 해서 다윈과 동시대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 진보라는 개념, 진화라는 개념을 진보라는 개념으로 왜곡해서 그걸 가지고 경제 상황에 적용해서 노동력 착취에 이용되어지는 그런 사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허버트 스펜서의 진보 사관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토대가 되어진 사상이에요. 물론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당면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 모르죠. 부시불식간의 시대 문화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의 소위 다른 심리학 분야에서 얘기한 도식으로 우리가 하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하나의 행동 경향성으로 그렇게 학습된 거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진보사관, 에고이즘, 휴머니즘, 인간은 곧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자아,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본질이라 생각하는 그 뿌리하에서 나타나는 것이 제국주의 식민지예요. 우리도 경험했죠. 일제하에서.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우린 스스로 돈을 지불해서 영어를 배워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80%는 수입이에요. 그런데 그 수입의 대부분이 미국 4대 식품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먹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어적 의식, 즉 언어를 다 의존하고 있어. 소위 이원론자들을 말로 하자면 몸과 마음이 다 의존돼 있어. 우리 지금 식민지 상태예요.
그 생각의 뿌리가 제가 진보사관이라는 거야. 그 왜곡된 진보사관. 그것이 휴머니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늘 비판하는 거야. 그런데 제국주의 식민지 그 밑에 같이 따라가는 사상, 종교가 바로 뭐요? 정복하고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달리 처음부터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초월적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적 사상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식민지 제국주의라는 폭력 아래 그러한 사상들이 같이 결합해서 지금 이런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계화되어 있는 덕분에 지금 오미크론처럼 그러한 변이들이 전 세계적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적 지성이는 벌써부터 이러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 문제가 될 것이고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벌써 일찌감치 했고, 빌 게이츠도 그러한 예언 아닌 예언을 벌써부터 했었어. 그런데 바로 그러한 초월주의적 사상이 어디에 뿌리를 둡니까?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그 이전에 파르메니데스의 그러한 정신이 모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뿌리를 두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한 학기 내내 그 부분을 비판했던 거예요. 자, 지금 강화물이 왜 행동을 증가시키지? 추동이라는 것 때문에 행동이 증가한다. 여기에 지금 원인으로서 때문이라는 이름으로 추동이라는 개념을 또 집어넣었어. 근데 이 추동이 뭡니까? 실제 합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하기 위해서 이건 과학적 설명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저는 언어적 언유, 묘사, 기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요? 구성 개념, 매개 개념을, 매개 변인을 집어넣어서 설명 아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추동이라는 이 단어가. 그리고 이 추동이라는 것이 어떤 정신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뭐요? 행동처럼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용어로 언유하는 거예요. 드라이브. 바로 그지 않습니까? 드라이브는 이거 바로 역학에서 나오는 물리적 현상을 일컫는 용어예요. 그걸 그대로 추동이다. 음. 그 이외에 다른 심리학 분야에서 중구난방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구성 개념들, 매개 개념들 대부분이 전부 다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소위 정신적 마음에 관한 그러한 개념들은 동기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구성 개념이에요. 모티베이션, 제가 이미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모티브가 뭐예요? 무브란 뜻이요. 바로 역학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은유적으로 묘사할 뿐이에요. 그 실제를 모르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뭐요? 설명이 아니죠. 그냥 순환론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자, 그러면 이 추동이 행동을 증강시킨다. 강화물을 경험하게 되면은 추동의 감소에서 행동을 증강시킨다. 그럼 추동은 뭔데? 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성 개념, 매개 개념에 대해서. 그럼 이게 뭐야? 계속 꼬리 물고 순환론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이 순환론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추동이라는 것을 즉 동기라는 곧 얘기할 수 있는 이 구성 개념, 매개 개념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사건으로 변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학기 초에 얘기했던 행동은 유기체가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 사고 감정까지도 다 이런 조작적 정의에서 측정한 형태로 가능한 한 타당성 있게 그렇게 변환시킨다면 우리는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러한 지저분한 많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개념으로 최대한을 설명해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설명이 그만큼 타당성이 있다면 그만큼 통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바로 오캄즈 레이저, 즉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이론, 과학적 이론의 효율성 기준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 심리학 안에
저는 그것이 문학적 심리학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과학적 심리학이 아닌 다른 심리학분야, 특히 성격 발달, 동기 뭐 이런 데는 그런 개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것 없고 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뭐 신화에서 가진 그 개념들 가지고 뭐 설명 아닌 설명, 어떻게 묘사,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니까 제 눈에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구성 개념, 매개 변형을 가지고 동일한 현상을 하는데 이 구성 개념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작적 정의가 우리의 정신적인 소위 마음과 관련된 현상은 조작적 정의가 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하나의 어떤 현상, 즉 종속변을 설명하는데 타당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오캄즈 레이저라는 저 오캄 연도라는 그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러한 문학적 심리학, 기술, 묘사에 해당하는 그런 심리학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이 관점에 비하자면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타 분야의 심리학은 굉장히 위크한 사이언스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14장 14주차, 15주차 마지막 동영상에 보면 제가 관찰학습을 짧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관찰학습 뭐 한 챕터에서 소개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챕터까지 할애할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반두라의 뿌리가 인본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학습 안에 주의, 파지, 리허설, 재생, 동기, 기대, 예측 이러한 구성 개념을 마구잡이로 집어넣어 가지고는 관찰학습 설명해요.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그게 왜 타당하지 않으며 그리고 제가 그 강의 계획서상에 학습과 기억이라는 참고문을 올려놨는데 그 책에 보면은 도대체 관찰학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관찰학습의 정체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요. 왜? 관찰학습은 민감화, 둔감화, 우리가 배웠던 서술 기억, 작업 기억, 그리고 고전 조건화, 뭐 도구 조건화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짬뽕되어서 뒤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다음 이론 해야 되는데 제 추동,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 현상을 가지고 우리의 심적인 어떤 그러한 상태를 은유적으로 얘기한 이 구성 개념, 매개 개념 얘기하다가 지금 관찰학습까지 얘기하게 되는데 그 동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문어 같은 경우에도 척추동물이 아닌 문어 같은 경우에는 뇌가 우리의 뇌에 해당하는 어떤 신경절, 갱글리아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그 문어 발 거기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꼭 뇌에 상응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신경계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문어 같은 경우에 소위 이름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관찰학습에 해당하는 것을 해요. 그러면 문어가 반두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언어적 의식 과정을 매결하는 주의, 파지, 기대, 예측 이런 걸 통해서 관찰학습한다고 보기 힘들죠. 바로 오캄즈 레이저라는 그런 크라이테리언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심리학회에서 이제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다 뒤적여 보니까 제일 많이 발표된 주제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그럴 수밖에 없겠죠. 논란이 많으니까. 그리고 기존의 인간에 대한 생각과는 혁명적이니까 그렇게 많이 발표됐었으라 생각해요. 두 번째, 스킨의 행동주의. 당연하죠. 마찬가지죠. 논란이 워낙 많고 인간에 대한 그러한 인간관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세 번째 가장 많이 발표된 논문이 관찰학습이에요. 관찰학습이 혁명적이어서 프로이드나 스킨의 세계관, 인간관처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건 제가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의심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논문이 많을 수 있냐? 구성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독립변인도 많고 그리고 독립변인 간의 상호작용, 시너지 이펙트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논문을 위한 논문, 졸업을 위한 논문 쓰고 싶으면 관찰학습 하세요. 뭐든지 주무르면은 거기에서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례 숫자 계속 늘어가고 통계적으로 의미 없으면 사례수 늘어가고 요즘은 통계는 실험처럼 통제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관관계 가지고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그러한 통계도 있어요. 통계학 교수님 만나서 그런 얘기하니까 통계 그거 다 사기죠. 뭐 이렇게 농담 아닌 농담을 하시던데 그런 통계도 있으니까 졸업을 위한 논문을 위한 논문을 쓰시려면 관찰학습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관찰학습이 미국 심리학회에서 조사한 연구 논문 중에 프로이드, 스킨을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많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구성 개념, 매개 개념이 어떻게 선정하고 다룰 것이냐, 그리고 이게 조작적 정의가 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요. 바로 그래서 이 추동 감소 이론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나온 것이 두 번째 상대적 가치 이론이에요. 189쪽에 보시면 상대적 가치 이론 나옵니다.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A라는 행동도 할 수 있고 B라는 행동도 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A라는 행동을 B라는 행동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하기보다는 물을 마시는 이런 행동이 훨씬 더 많겠죠. 내가 지금 가난하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궁하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도서관에서 앉아서 책 보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그러한 행동, 경향성, 행동이 일어날 확률은 훨씬 높아요. 이걸 고확률, 이건 저확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했더니만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 돈이라는 광화물, 결과물은 나에게 적응적이죠. 특정 상황 S, 행동 이거 다 묶어서 제가 R로 표현할 수 있다 했어요. R 여기는 비해별한 의미도 다 포함해서 R, S, R, S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특정한 상황에서 이 비유가 뭐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뭐 적용하기 좀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돈이 궁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일정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준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 바로 공부하는 행동이 아르바이트라는 행동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상대적 가치 이론이에요. 뭐 특정 상황에서 그리고 그 상황을 경험하는 개체의 선천적인 요소 그리고 후천적인 요소. 우리 선천 후천 한 학기 내내 다뤘죠. 그런 것들이 뒤엉켜 가지고 그 특정 개체가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행동들이 1개, 2개, 3개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가장 나타날 확률이 높은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다른 나타날 확률이 낮은 행동도 강화시킬 수 있다. 즉 상대적 가치가 이 경우에는 이게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상황과 개체의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이것이 상대적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가 높은 것은 특정 상황하에서 상대적 가치가 낮은 것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상대적 가치 이론이에요.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추동인이 이러한 매개 변이, 구성 개념을 집어넣지 않고 실체도 모르는 그런 것들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행동으로만 보는 거.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으로만 보는 거. 이 행동은 특정한 상황에서 할 확률이 높냐? 이 행동은 특정한 상황에서 할 행동이 낮냐, 높냐? 그걸 가지고 고확률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확률의 행동을 함으로써 할 수 있다면은
그 저항률의 행동은 강화될 수 있다는 거. 자, 지금 사람의 경우에 제가 적용시키려고 교재 없는 얘기를 했는데 교재 읽어보면 189쪽에 상대적 가치 이론, 강화물을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 레바 누르기를 먹이로 강화하는 경우를 보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먹이의 제공이 강화물이라고 말하지만 먹이를 먹는 행위도 꼭 마찬가지로 강화물로 간주될 수 있다.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나 어떤 행동은 다른 행동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쥐는 기회만 된다면 레바 누르는 것보다 먹는 것을 할 것이다.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공부하기보다 놀기 좋죠. 따라서 어떤 특정 순간에 서로 다른 종류의 행동은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다. 어떤 적응적 가치를 지닌다는 거야. 바로 자연 선택에서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행동의 적응적 가치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프리맥은 행동의 강화적 속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대적 가치다. 뭐? 바로 그 특정한 상황에서 개체의 선천적, 후천적 요소가 합세되어서 어떠한 행동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적응을 위해서 더 가치적이냐. 바로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봤던 이러한 추동 이런 것들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구성개념, 매개개념을 끼워 넣어서 그것이 또 뭔가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순환론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설명 아닌 설명을 하지 않고 온전히 그냥 행동만을 다루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앞서 제가 그 조성 연쇄짓기 할 때 연쇄짓기 설명드릴 때 이렇게 사다리를 올라가고 다리를 건너고 또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할 때 그 각각의 사다리, 다리, 엘리베이터라는 그 자극도 하나의 그 이전 행동을 하게 하는 강화물이지만 사다리를 오르고 다리를 건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터널을 지나는 행동 자체도 하나의 강화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동영상에서 얘기한 바가 있어. 바로 그 내용과 이어지는 것. 자, 그래서 189쪽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 프리맥은 참가자가 두 가지 행동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겠는데 이 선택이 어떻게 되어지죠? 바로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이 어떤 상대적 가치를 지니느냐. 바로 자연 선택에서의 선택하고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상황만 그렇습니까? 상황으로는 결정된다면 우리는 심리하게 할 필요 없죠. 개인마다 다 상이한 행동을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특정 상황이 그 개체에게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어떠한 역사, 히스토리를 만들어 왔냐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아니면 이제까지 배운 학습 심리학적으로. 그 상황을 개체가 맞물려서 참가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행동을 하는 시간을 재어서 두 행동의 상대 가치를 특정적으로 사용했다. 조작적 정의가 잘 돼 있죠. 프리맥에 따르면 강화에는 관계가 개입되는데 이 관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 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강화한다. 금방 얘기했던 공부 아르바이트, 지금 교재 없는 제가 인간의 경우를 적용했고 뭐 여러분이 쉽게 와닿으리라 싶은 그런 예를 적용하느라 공부 아르바이트 얘기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시킬 수 있다. 189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어떠한 두 가지 반응 중에서라도 더 일어남직한 반응이 덜 일어남직한 반응을 강화한다. 프리맥의 원리라는 이 일반화는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 고확률의 행동이 저확률의 행동을 강화한다. 그래서 추동 같은 그러한 구성 개념, 동기, 추동, 자아 존중감, 자기 효율성, 통제감, 뭐 이따위 관찰학습에서 얘기하는 기대 예측 그런 거 넣지 않고 조작적 정의가 잘 돼 있고 조작적 정의가 쉬운 바로 행동의 포커스에서 설명하는 것이 상대적 가치 이론이에요. 자, 뭐 제가 준비한 건 뭐 더 있지만 시간이 벌써 아까 앞서 뭐 추동 얘기하면서 구성 개념, 매개변 얘기하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뭐 나머지 부분 여러분 읽어 보시길 바라고. 네. 그다음에 반응 박탈 이론 보겠습니다. 191쪽에.
자, 뭐 쓸 때 지우기를 하고요. 반응 박탈 이론을 보니까 금방 상대적 가치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확률의 행동은 저확률의 행동을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저확률의 행동도 고확률의 행동을 강화시키더라. 즉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금방 이 경우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공부를 할 수 있다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당연히 공부하는데 돈이 드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이해를 들지 말고 자, 자, 논다, 일한다. 일하면 놀 수 있게 해준다. 저는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게 고확률 행동이에요. 고확률 행동을 할 수 있다면은 일을 한다는 거. 그런데 거꾸로 일하기 위해서 논다. 이런 식의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하기는 저확률이에요. 일반적으로. 놀다는 고확률이에요. 그런데 상대적 가치 이론과 달리 저확률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확률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바로 반응 박탈 이론이 그걸 설명하려는 거야. 이 경우는 반응 박탈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안 지우고 하는 것은 지금 상대적 가치 이론하고 이 반응 박탈 이론이 연결돼 있고 반응 박탈 이론은 상대적 가치 이론의 확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지우기보다 예를 들었던 걸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서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반응 박탈 이론은 뭐냐면은 논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확률의 행동이고 일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확률의 행동이긴 하지만 당연히 고확률, 저확률이긴 하지만 각각의 행동이 갖고 있는 베이스라인 기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고확률이지만 최소한의 어떤 기저 수준이 있고 일하기도 한마디, 어, 한마디로 저확률, 즉 하기 싫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저 수준이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런 기저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 버리면은 기저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 버리면 즉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시켜 버리면은 즉 여기서 일하기라는 행동의 기저 수준 이하로 행동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논다라는 고확률의 행동을 함으로써 일한다라는 저확률의 행동을 기저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기저 수준 아래로 박탈된 행동이 기저 수준까지 최소한 기저 수준까지 상대적으로 저확률이지만 기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즉 이것이 이 행동 자체가 강화물이 되어서 이 고확률 행동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반응 박탈 이론이에요. 결국 이것도 상대적 가치 이론의 확장이에요. 그 안에 내용인즉 이때 기저 수준이라는 것도 당연히 그 상황과 개체의 특성이 다 고려된 것이죠. 돈이 궁하다 상황이에요. 하지만 나는 돈에 대해서 후천적으로 그리고 선천적 요소가 어떻게 관여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선천적 요소가 관여해서 나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돈을 100억을 가졌는데도 110억을 못 가져서 그 10억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호주머니에 돈 10만 원도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5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상황과 그 개체가 같이 상호작용해서
각각의 기준 수준이 다르다는 거. 반응 박탈 이론은 상대적 가치 이론의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각 이론에 대한 비판, 보완 뭐 이런 것들은 교재에 또 실려 있지만 제가 시간상 그건 해보니까 도저히 지금 못하겠고, 여러분 관심 있으면 또 관심 가지고 한번 잊어버리다가 한번 후루룩 읽어봤으면 합니다. 자, 지금 기저수준 얘기하다가 생각나는 것 하나 얘기하겠어. 여러분 매슬로의 욕구 단계 아시죠? 처음에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 소속 또는 뭐 사랑, 뭐 어떤 동아리를 이루고 하여튼 사회적 관계를 이루려는 욕구, 그다음 때 자아 존중감, 마지막이 자기 실현 욕구예요. 근데 이 자기 실현 욕구에 이르는 경우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가 아래 단계에 머무는 거죠. 지금 생리적 욕구, 먹고 사는 문제,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고확률 행동이냐, 아니면 나는 자기 실현을 향한 그러한 어떤 행동이 고확률 행동이냐. 하위 단계 욕구에 머무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고확률 행동일 테고, 특정한 상황이든 자기의 선천적 후천적 요소가 결합되어서, 그리고 자기 실현을 이루려는 어떠한 그러한 행동들은 저확률 행동이겠죠. 그런데 지금 요즘 청년 문제라 해서 여러 가지 약속 아닌 약속도 하고, 거기에 야합해서 부안해동으로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디에 매슬로 욕구 단계 중에 어디에 관한 얘기를 다 합니까? 자아실현 얘기합니까? 아니요. 다 먹고 마시는 매슬로의 최하위 단계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그게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제 눈엔 그거 보여요. 바로 기저 수준이 어디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호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어도 500원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제가 너무 아이디어한 경우를 들었나요? 뭐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특정한 상황과 개체의 선천후천이 결합해서 그 사람들의 매슬로 욕구 단계는 이 상위를 향하거나 상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 생각해요. 지금 얘기하는 청년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걸 보면 역시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는구나, 이런 생각만 저는 합니다. 2단계에 머물러서 2단계는 전혀 고확률의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개인의 선후천 상황적으로 안 되는 거죠. 바로 매슬로 욕구 단계로 얘기하자면 이 상위 단계, 자아실현 단계로 가려는 그 행동이 고확률로 어떤 상황이든지 나타나게끔 후천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저는 대학까지 다니면서 하는 공부의 진정한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전 학습 심리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깨달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이론 뭐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다음째 아까 강화에는 도구적 조건에는 강화와 처벌이 있다 했고, 강화에는 또 정적 강화, 부적 강화가 있죠. 193쪽에 보면은 이제 부적 강화, 회피 이론이라 해서 부적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적 강화. 이 경우에는 어떤 신호가 주어지고, 여기서는 신호는 뭐 시그널, 다른 심리학에서는 시그널에서 신호, 일반적인 용어로 많이 쓰죠. 또는 단서, 큐라고 해서 그런 말도 쓰고. 결국 보겠지만 이미 앞서 수업 시간에 이미 얘기한 것인데, 이거는 S로서 CS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 불빛이 켜지고 레버를 누르면 전기 충격이 사라졌어요. 즉 제거되었어요. 그러면 레버 누르기는 증가할 거예요. 어디 불빛이 켜졌을 때. 그럼 이거 부적 강화죠.
그런데 전기 충격 자체는 US. 이거 두 개 짝 찢어져서 고전적 조건화 일어나요. 그리고 레바 누르기와 이 전기 충격 사이에는 부적 강화가 일어나요. 이거 우리 언제 했죠? 바로 알버트의 힌지에 대한 공포 얘기할 때 바로 고전적 조건화와 도구적 조건화가 같이 일어난다 얘기할 때 이미 다뤘던 거야. 어떻게 부적 강화가 일어나지? 첫 번째 이론 194쪽에 보시면 이과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고전 조건화와 도구적 조건화가 함께 일어난다. 이과정. 이과정이 고전 조건화, 도구 조건화를 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 이 학습이 되기 전에는 레바를 누르면은 전기 충격 받는 레바를 아직 누르지 않았을 때는 전기 충격을 받아요. 그러다가 레바 누르는 행동이 점점 부적 강화되어지면은 전기 충격에 대해서 도피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레바를 아무 때나 누르는 것이 아니라 불빛이 켜졌을 때 눌러야 돼요. 저기 불빛하고 전기 충격은 고전 조건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불빛만 켜지면은 레바를 눌러요. 전기 충격 안 받아요. 그러면 불빛에 대해서는 도피를 하게 되고 불빛만 보고도 레바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는 뭐요? 전기 충격은 아예 받지도 않으니까 전기 충격에 대해서는 회피가 일어나요. 도피 회피는 제가 동영상에서 소개했고 여러분 또 뭐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적 강화가 일어나지? 유기체는 바로 고전적 조건하에서 CS처럼 작용하는 시그널 Q 여기에 대해서 도피를 함으로써 결국은 부적 강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이과정 이론이에요. 제가 A라는 사람을 만나면 색깔을 달리 했더니 똑같네요. 제가 A라는 사람을 만나면 만난다. 만남이라 합시다. 만나면 항상 그 사람은 잔소리하고 날 쥐어받고 요즘 쥐어박으면 안 되죠.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때린다 합시다. 쉽게. 그리고 비평이 아닌 비판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발자국 소리 발자국입니까? 발자국입니까? 예. 걸음걸이 소리 아니면 그 사람의 잘 나타나는 장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향수를 쓴다면 향수 냄새 이것만 경험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더 도망가요. 그 자리를 피해요. 피해요? 피한다 쓸 때 피해요. 바로 이 경우와 동일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CS에 대한 것을 도피함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자극으로부터 회피를 하게 된다. 이것이 이 둘 사이에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부적 강화, 도구적 조건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고전적 조건화로 인한 고전적 조건화로 인한 고전적 조건화로 인한 CS를 흔히 신호 단수라고 얘기하는 CS를 도피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부적 강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이과정 이론이에요. 자, 그리고 이과정 이론에 대한 뭐 논의는 페이지가 뭐 한 4~5페이지에 걸쳐서 논의하는데 그 논의 부분 생략하고 그리고 198쪽에 일과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 지금 여기 너무 낙서를 많이 해서 이것도 치워야 할 텐데 여기다 쓰기는 그렇고 치우죠. 너무 많이 낙서 아닌 낙서를 해서 불빛 레버 누르기 자 이건 동물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좀 전에 제가
인간관계에 적용한 것처럼 어느 상황이든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다 적용됩니다. 뭐 자꾸 실험 상황을 얘기해서 거기만 적용되고 이것은 뭐 일반화할 수 없는 흔히 다른 심리학에서 비판하는 학습 심리학 행동주의는 동물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지 인간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도 그렇고 수업 때마다 가능한 한 인간의 경우, 우리 일상에서 나의 경우, 그리고 여러분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다 자신의 경험을 묻는 이유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몰라서 하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 전기 충격. 자, 쥐가 불빛만 보고 레버를 눌러서 전기 충격을 도피한다면, 즉 불빛에 대해서 도피를 함으로써 전기 충격에 대해서 회피를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물론 도피를 했지만, 그죠? 불빛에 대해서 누르지 못했을 때는 도피를 했지만, 이제는 학습이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는 불빛에 도피함으로써 전기 충격에 대해서 회피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불빛하고 전기 충격 사이에는 수반성이 없어지죠. 바로 소거 절차에 해당하는 거야. 소거 절차. 즉 소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레바 누르던 녀석이 이제는 불빛에 대해서 도피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즉 레바를 누르지 못하고 다시금 전기 충격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 과정 이론대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런 일은 결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난 얘기하는 것이 일과정 이론이야. 뭐 이런 것 고전적 조건이나 이런 것 없다. 한 과정뿐이다. 뭐 바로 도구적 조건이나 그것만 일어나는 것이지 이 두 가지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서 이 과정 이론은 불빛에 대해서 레발로서 도피를 하게 되면은 전기 충격은 그 이후에 전혀 경험해 볼 수 없어요. 제가 특정한 장소, 그 사람의 발자국 소리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떠한 그러한 시그널, 큐에 대해서 제가 이미 도망간다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잔소리를 듣는다든지 비판을 받는다든지 두들겨 맞을 일은 없어요. 자, 이게 이과정 이론이죠. 그러면 이과정 이론에서 전기 충격 또 경험하지 않고 완전히 학습되었을 때 전기 충격도 경험하지 않고 내가 특정한 장소에 아예 안 가면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러한 잔소리를 들은 일도 없는데, 즉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 즉 전기 충격을 받지도 않음으로써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어떻게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이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일과정 이론이 나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이미 완전히 학습되고 나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어떻게 그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즉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어떻게 강화물이 될 수 있느냐는 거. 완전히 학습되고 난 뒤에는 왜 아까 얘기했듯이 불빛에 대해서 도피를 하게 되면은 이 둘 사이에는 수반성이 없어서 소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금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결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결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은 전기 충격을 경험하지 못해요. 즉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어떻게 이 행동을 계속 유지시키는 강화물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과정 이론 비판인데, 일과정 이론에서는 고정 조건에 이런 거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리고 한 과정뿐이다. 그리고 바로 비판하는, 즉 일어나지 않는 일이 어떻게 그 행동을 증강시키는, 강화시키는 강화물이 되지 할 때 일과정 이론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다. 즉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 뭐 일어났다는 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전기 충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기 충격이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또는 전기 충격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장난 같죠? 전기 충격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 즉 사건의 부재가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적 이론에서는 이런 고유 조건화 얘기하지 않고 단지 도구적 조건화로 뭐 전기 충격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행동을 증강시키는 강화물이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 충격이 없었다는 것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지 말고 전기 충격이 없었다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자는 게 일과적 이론이에요. 자, 뭐 처벌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길게 하는 거 원치 않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처벌에 대해서는 오늘 뭐 못하겠습니다만, 자 198쪽에 일과적 이론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마지막 줄을 봤을 때 것이 아니라 198쪽에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을 보시면 죄송해요. 이랬다 저랬다. 198쪽 마지막 단락 전체를 읽어야 되겠네요. 제가 시간이 뭐 마쳐야 할 시간이 넘어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그 설명하느라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198쪽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기술한 누구누구의 연구는 일과적 이론을 지지하며 다른 실험들도 그러하다. 뭐 그건 지금 설명 안 했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회피 행동이 보여주는 소고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은 어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요. 전기 충격을 받지 못함에도 계속 레버를 누르더라는 거예요. 일과적 이론이 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일과적 이론에 따르면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기 충격을 회피하기를 학습한 동물이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장벽 뛰어넘기고 저는 아까 불빛에 대해서 레버 누르기요. 그냥 거기에다가 대응시키면 돼요. 이 장벽을 언제 뛰어넘느냐 하면은 그 장소에 불이 껴지면은 장벽을 뛰어넘어야지만이 전기 충격을 안 받는 이런 식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요. 불빛 켜졌을 때 레버 눌러서 전기 충격 안 받는 거나, 이 경우에는 교재에서 예를 든 것은 개가 있는 그 장소에 불이 꺼지면, 즉 어두워지면 전기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험하면 개가 불이 꺼지자마자 전기 충격 받기 전에 옆에 건너방으로 뛰어 넘어가는 이런 행동을 부적 강화시킨 거예요. 만약에 자, 일과적 이론에 따르면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기 충격을 회피하기를 학습한 동물이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럼으로써 전기 충격을 계속해서 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일과적 이론이 사실이라면 동물이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그만두게 할 방법은 전기 충격 장치의 전원을 끄은 다음 개가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게 막는 것일 것이다. 즉 이 불빛 레바 누르기 전기 충격, 여기에 비유하자면 레바를 누르지 않더라도 전기 충격이 안 온다는 것을 경험하면 이 녀석은 더 이상 누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은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즉 전기 충격이 없잖아. 이건 뭐 우리 표현이죠. 그런 시행을 여러 차례 거친 후 다시 마음대로 뛰어넘을 수 있게 되면 걔는 뛰어넘기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경우는 뭐예요? 결국 일과적 이론을 반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일과적 이론으로 얘기하자면 레바 누리가 왜 계속 유지되지? 전기 충격이 없다라는 사건 때문에 유지된다. 그렇다면은 레바 누르기를 안 하게끔 하려면은 레바를 누르지 않더라도 전기 충격이 더 이상 안 따라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레바를 누르지 않지 않겠느냐. 그것이 확인된다면 금방 일과적 이론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사실상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필요 없는 회피 행동을 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그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것. 이거 제가 왜 이 부분 시간도 많이 됐는데 얘기하냐면은 바로 정신질환의 상당부를 차지하는 불안 관련 장애. 우리는 불안 관련 장애는 아니지만 불안과 관련해서 아까 누구의 만남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불안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 시험 불안, 뭐 취업 관련된 여러 가지 불안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불안 관련 장애 여러 가지 있겠지만 5가지 정도가 대표적인데 그중에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은 강박장애 같은 경우에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리추얼이라고 얘기하는 의례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수백 번. 그게 바로 부적 강화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러한 의례적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행동 치료를 하려면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너가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고전적 조건하에서 노출 치료에 해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강박적인 행동 아니면 불안과 관련된 그러한 내적인 사고나 감정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그러한 불안하다고 여길 수 있는 내가 회피해야 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해당해요? 내가 불안해하는 행동 또는 불안하였다고 생각하는 사고나 감정이라는 그러한 행동이 처벌받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 처벌장에서 제가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재 읽어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경구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하는 고통이 바로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처벌 상황은 달 얘기하면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문제 상황이에요. 그 문제 상황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 고통, 불안이지만 그걸 내가 지금 지금까지 배웠던 그러한 학습 원리에서 내가 적응을 해서 그 행동이 나의 경험으로서 남게 된다면은 그것은 결국 더 나은 적응을 위한 나에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은 우리는 나쁜 거 생각하지만 처벌은 행동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붙이는 현상 이러면요. 그게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통은 교훈을 주는 것이다. 즉 달리 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자기 컨트롤 잘하느냐, 셀프 컨트롤 잘하느냐, 바로 그러한 불안 장애와 관련해서 제가 빗대어 얘기했듯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통제력이 어떻게 도구적 조건화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고양이가 문제 상자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다가 고리를 당기는 그런 경험만 하게 되면 문제 상자는 더 이상 문제 상자가 아니라 식당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고리 당기기처럼 그런 적응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강화돼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자기 통제력이고 그러한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 매슬로우의 자기 실현으로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위에 청년 문제라고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까? 거기에 야합에서 따라다니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왜? 매슬로우의 하위 단계에 관한 정책만 얘기하고 그것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딴 것 떠나서 여러분 지금 당장 학업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 임무고 직업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직업에 빗대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 수업에 어떻게 임하며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뭐 저희 과목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주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이 스스로 적응해 나가는지가 바로 여러분이 앞에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일, 더 복잡한 일을 할 때 리더십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누적되어서 결국은 행동 일반화로 여러분의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아까 불안장애의 경우에 그러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걱정하는 일은 안 일어난다는 경험하게 되면은 그런 행동은 금방 치유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 했듯이 여러분이 지금 처벌이란 이름으로 그런 절차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스트레스다, 불안이다, 고통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교훈을 가져다 주는 즉 고리를 당김으로써 문제 상자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레스토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도구적 조건화 강화가 일어난다면은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한테는 다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력, 뭐 자기 효능감, 반듀라의 얘기를 빚으자면 그러한 행동이 되어지고 그것이 곧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CEO가 되어서 리더십을 자기 개발선이 훈련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기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무엇을 하면은 일시에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결국은 큰 바위를 뚫지, 그 떨어지는 물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바위에다가 쏟아붓는다 해서 바위는 뚫리지 않아요. 그냥 흔들리거나 뭐 그 양이 엄청 많다면 깨어지긴 하겠지만 똑, 똑, 똑 떨어지는 물이 1년 365일 몇십 년 떨어지다 보면은 그 큰 바위를 관통하는 구멍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든 사상이든 종교든 이것만 하면 일시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심리학이든 어떤 학문이든 그건 다 사기예요. 자, 처벌에 관한 얘기는 뭐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도 관두겠습니다. 처벌 혹시라도 관심이 있어서 보시면 1과정 이론, 2과정 이론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냥 행동의 감소에만 그대로 우리가 봤던 1과정 이론, 2과정 이론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네, 시간 너무 많이 예, 끌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미안하고 여러분 기말 시험 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